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로 안동역이 운흥동 시대를 마치고 90년 만에 송화동으로 이전했습니다. 따라서 임천각 앞마당을 지나던 중앙선 철로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일제가 잇따라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명문가인 임천각의 정기를 끊고자 앞마당을 가로지르는 철로를 놓은 지 80여 년 만입니다. 매일같이 임천각을 뒤흔들고 굉음을 내지르며 달리던 열차가 80여 년 만에야 멈춰선 겁니다. 오늘 오후 임천각에서는 중앙선 철로의 방음벽을 철거하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의 후손과 각계 인사가 참가해서 커다란 망치를 들고 방음벽을 철거했습니다. 참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임천각 복원 사업도 더욱 박차가 가해지길 기대합니다. 12월 1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연말인데 아무 데도 못 가고. 좋은 방법 알려드릴까요? 응? 하나,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춘 르노 삼성자동차 전시장에 방문한다. 둘, 12월 놀라운 혜택의 뉴 QM6 XM3를 계약 후 3일 만에 받고 바로 떠난다. 지금 당장 가봐야겠네. 안심하고 지금 가까운 전시장을 방문해보세요. 최종별 혜택 상위 르노 삼성자동차.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1644-5060 한화건설.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간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입학 지원에서 강의 수강까지 모바일 러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 대학교.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 짚어보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1부에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90년 역사의 안동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부터 신안동역 시대가 열렸습니다. 잠시 후 권기동 안동역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수의 세상 읽기, 오늘은 방역 홍보비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시사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후였죠. 조금 전에 정부가 2021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 좀 살펴주시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우리 경제는 3.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 OECD가 2% 후반을 전망했는데 이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예. 정부는 일단 글로벌 교역과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라는 변수를 감안해서 내년 편성된 예산 558조 원 가운데 63%를 상반기에 쏟아붓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해서 경제 활력을 주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예. 특히 이제 경기 파급 효과가 큰 이제 뉴딜 분야 중에서 일자리, SOC 사업 분야 조기에 집행을 합니다. 또 코로나19가 내년 이제 경제 상황이 가장 큰 변수인 걸 감안해서
백신 최대 4,400만 명분을 내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또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이제 직장인들 세 가지 정도를 또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 100만 원 추가 신설됩니다. 증가분 특히나 이제 올해 봄보다 많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요. 예. 또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가 올해 말 이제 일몰이 돌아오는데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효율 전기 등급 1등급 이상인 고효율 가전 제품을 구매할 경우 환급해주는 제도도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이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내년 경제 회복의 어떤 이 코로나 이후를 또 준비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2021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골자입니다. 예, 이렇게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설명을 쭉 해주셨고, 자 이제 문제는 고용시장일 텐데 지난달 취업자 수가 또 발표가 됐네요. 그 IMF 경제 위기 이후 최장 기간 마이너스 이걸 지속하고 있다는데 이 마이너스 시작된 게 지난 3월부터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내년도 고용 부분도 취업자 수 플러스 15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지금 올해 정부가 내놓은 이 경제정책 전망치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까지만 반영된 겁니다. 네. 추가 상향은 이제 반영되지 않은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자리 올해는 거의 한 20만 개 이상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는데 지난달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취업자 수가 27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IMF 위기 당시 1998년 1월부터 무려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입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대면 서비스 업종들,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 10만 명 이상 일자리가 각각 줄고 있고요. 예. 특히 좋은 일자리를 평가받고 있는 제조업도 10월보다 일자리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60대만 일자리가 늘었을 뿐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줄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지난달에는 아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집에서 쉬었습니다라는 인구가 21만 8천 명 늘어서 235만여 명입니다. 예.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대기업 취업은 바늘구멍이고요. 중소기업은 경력직만 일부 선별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공무 일자리만 늘어나는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정부가 과연 내년 이런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11월 고용 동향에서 이제 일자리 수가 또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발표를 한 건데 일단은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일자리 수 감소를 피할 수가 없겠습니다. 올해 뭐 3월부터 이렇게 코로나 영향으로 감소를 했으니까 내년 3월쯤부터는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우리 이인철 소장님이 저번에 그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일종의 뭐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보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이 6개월 더 연장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통화 스와프라는 거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원화, 미국의 달러와 서로 필요할 때 약속된 환율로 이제 서로 교환해서 이제 빌려 쓰는 겁니다. 예. 양국 간 이래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되면 정말로 그만큼 마이너스 통장이 생긴 것처럼 이제 여력이 생기는데요. 예. 앞서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극성을 부릴 당시에 이제 이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당시 600억 달러 규모로 지금 체결을 했는데 예. 한 번 연장이 됐죠. 당초 올해 9월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을 했고 이번에 두 번째 연장한 겁니다. 예. 그래서 내년 9월 말까지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게 된 셈입니다. 물론 지금 뭐 우리나라는 경상수직자가 쌓이고 있고요. 예. 또 외환 보유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외국인들 주식 투자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왜 이 시점에 꼭 이 한미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냐,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돈의 흐름은 한순간입니다. 네. 지금은 달러가 약세지만 달러가 언제를
이제 변환할지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본이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사 이제 불여 튼튼 유사시를 대비한 선제적 차원에서 지금 미국과 한국의 중앙은행이 통화스토프 연장에 합의를 한 겁니다. 예, 뭐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든든한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계속해서 개설해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손해 볼 건 없으니까요. 체결했다고 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 계속해서 이 지위를 유지했다는 소식이네요. 뭐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환율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는데 이 얘기는 환율 시장 조작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시장 개입하는지 여부를 앞으로도 똑똑히 지켜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미국 재무부는 1년에 2차례 자국과 이제 교육 규모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환율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번에는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10개국이 관찰 대상국이다라고 밝힌 건데요. 예. 관찰 대상국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미국과 무역을 해서 1년 동안 200억 달러 이상 초과하는 흑자를 냈는지, 예. 그리고 이 흑자 규모가 국내 총생산 GDP 2%를 초과하는지, 그 세 번째가 지난 한 1년 동안 GDP 2%를 초과할 정도로 외환시장에서 당국이 순매수 내지 한쪽 방향으로 외환시장을 개입하고 있는지 예. 이 세 가지 요건인데 예. 우리나라는 세 가지 요건 가운데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됩니다. 대미 수출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무역 흑자. 흑자가 200억 달러가 넘고요. 훨씬 넘고. 또 경상수지 흑자가 우리나라 GDP의 3.5%가 넘기 때문에 이 두 부분 때문에 이제 이 관찰 대상국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데 예. 이 사실은 관심이 있던 건 이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올해 그러니까요. 초에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가 됐죠. 관찰 예, 예. 대상국이 된 이후에 중국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인데 중국도 역시 미국은 명단 그대로 남아 있고요. 또 이번에 특히나 이제 스위스와 베트남의 경우에는 환율 조작국에 이제 추가로 더해져서 환율 그래요? 조작국은 더 늘어난 셈입니다. 예. 중국이 환율 조작국에서 빠졌다는 거 이것도 좀 의외인 것 같고 스위스와 베트남이 환율 조작국에 추가됐다는 이 소식까지. 자, 지금 여당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료 멈춤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지금 뭐 며칠 정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예.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임대료 멈춤법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예. 핵심이 뭐냐? 코로나로 영업을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예.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전혀 청구할 수가 없고요. 예. 또 집합 제한 업종, 9시 이후에 문을 닫는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 2분의 1 이상, 절반 이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이 법안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영업이 제한, 금지되는 경우 매출이 급감해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해서 매우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라는 발언 이후에 예. 이 법안이 뜨겁게 부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낙연 대표 역시 뭐 재난지원금이나 고용유지 지원금이 신속하게 소상공인한테 지급은 되고 있지만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자영업자의 고통을 나누는 방안,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예. 이 법안도 강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료 멈춤법이라는 거 이게 지금 법이 통과가 된 게 아니죠. 이제 입법 발의가 된 건데 이런 네. 안을 내겠다, 개정안을 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집합 금지 업종에는 임대료 전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임차인에게 그리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반 이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이제 골자인데 앞으로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대료 멈춤법을 이거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 임차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편이 있는가 하면 임대인들도 힘들다. 이거 과도한 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여론의 향배인데요. 당장 임차인들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임대인들은 이 재산권을 무리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이 조사 결과인데요. 네. 임대료 인하 정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72%가 공감한다. 당연히 내리는 게 좋다라는 건데 예. 문제는 방법론입니다. 과연 법적인 방법으로 의무화해야 되느냐, 의무적으로 내려야 하느냐에 대해서 찬성하는 표는 39.8%, 아니다. 민간 자율 기능에 맞게 한다가 49.3%입니다. 자율이 더 높네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고통 분담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정의 잣대로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네. 위헌 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부 그러면 대안은 도대체 뭐냐? 해외 사례를 보면 이해가 가능한데요. 네. 코로나 피해가 우리보다 더 막심한 해외, 특히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월 임대료를 75% 깎아주게 되면 네. 정부가 월 임대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이 그래요. 얘기. 캐나다 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뭐 얘기는-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은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지원하고 나머지 50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반반씩. 이제 25만 원, 부담하는 25만 구조입니다. 원씩 예.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가가 대부분이 코로나의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책임은 일차는 정부한테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난 다음 임대인과 임차인과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코로나 피해를 전가하는 것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임차인들 너무나 고통이 커서 이런 캐나다 이런 법을 좀 많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예. 이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 지금 이게 전주 한옥마을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까지는 이제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안이 올라와 있는데 아, 그래요. 이거는 지금 그 자율적인 거지만 예. 이걸 법제화해서 과연 명문화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만약에 뭐 캐나다 아니 우리 그대로 채택이 된다면 이건 뭐 가정입니다만은 임대료 100만 원씩 내던 임차인 입장에서는 25만 원만 4분의 1만 내면 되는 거니까 상당히 숨통이 트일 것 같고 예. 자, 정치권에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왜? 전화해봐 1577-2260 월급을 깎는다고? 말도 안 돼. 일하다가 다쳤다고? 괜찮아? 전화해봐 1577-2260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증노총.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5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하죠. 오늘부터 90년 역사의 안동역이 새로운 안동역으로 이전해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새 안동역 시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동역 이전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해온 분이죠. 권기동 안동역장을 연결해 봤습니다. 권기동 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네, 많이 쓰셨죠? 감사합니다. 이전하시느라고. 네. 예. 자, 오늘부터 이제 안동역이 송현동 새 역사를 이전을 한 건데요. 오늘 아침부터 이제 새 역사에서 영업이 시작됐는데 새 역사 영업 시작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안동역이 운흥동에 자리 잡은 지 90년이 되었는데요. 예. 정들었던 운흥동을 떠나게 돼서 좀 아쉬움도 많았지만 이건 송현동에서 고속철도 개통과 또 안동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네. 직원들도 앞으로 펼쳐질 송현동 시대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예, 무려 90년 만에 이전이니까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희비가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네.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안동역 새 역사 이전의 의미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안동역은 1930년에 지어졌습니다. 네. 중앙선의 주요한 철도역이었고요. 여객뿐만 아니라 석탄, 또 시멘트 등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르면서 안동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 지역 경제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예. 하지만 육로가 발달하고 구간이 비전철 단선 구간이다 보니까 속도 경쟁력이 많이 상실되었고 이용객도 크게 줄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예, 중앙선은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 함께 주요 간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 복선 전철하나 고속철도 개통이 다른 노선에 비해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신역사로 이전과 KTX 개통이 안동 철도 역사의 큰 전환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문화도시인 안동시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이고요.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자,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과연 서울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매스컴에서 보면은 1시간 15분 걸린다는 소리도 들은 것 같고 뭐 2시간 걸린다는 소리도 들은 것 같고 2시간 40분 걸린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요. 확실히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청량리까지죠. 그러니까 안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예, 예, 소요 시간이 정확히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예, 지금 KTX가 개통되면 예. 안동역에서 청량리까지 2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KTX가 아직 개통이 된 게 아니죠, 지금은 오늘? 네. 예, 지금은 아닙니다. 뭐 무궁화호 열차가 다닌 건가요, 그럼? 오늘 아침에? 네, 지금은 기존에 지금 동일한 방식으로 예. 무궁화호 열차가 예. 청량리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걸렸죠? 오늘? 지금 기존의 예. 무궁화는 3시간 40분이 걸렸고요. 3시간 40분인데. 예. 지금 2시간이 걸리게 되니까 1시간 40분이 단축되게 되는 겁니다. KTX가 개통이 되면 2시간 걸린다는 거. 예. KTX가 언제 개통되는데요? 그건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1월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진 않았고, 그러니까 1월 중에 KTX가 개통이 된다는 거. 예, 곧 정부와 저희 한국철도가 예. 곧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곧 이제 발표를 하겠고, 그게 이제 KTX 이음 열차라고 하나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예, 열차명은 KTX 이음으로 정해졌습니다. 아, 그렇죠. 예, KTX 이음 열차가 1월 중에 개통이 되면 서울 청량리까지 2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 그 안동역 옮겨가면 서울까지 1시간 15분 걸린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건 언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KTX가 1시간 15분은 아니고요. 예. 그 22년 말경에 복선 전철 완전 개통이
완료된다는 전제하에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2022년에 복선 예, 전철이 개통이 되면 그렇죠? 예, 예. 중간중간에 단선 전철이 있으니까. 네, 지금 원주 제천 간이 지금 복선 전철이 지금 완공이 되어 있고요. 예, 예. 지금 제천부터 안동까지는 단선 구간으로 개통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고, 일단 당장 내년 1월부터는 1월 뭐 며칠이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KTX 네. 이음 열차가 개통이 되면 청량리까지 2시간 걸린다. 그리고 네. 2022년경에 2022년 말쯤에 말쯤에 이제 복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새 안동 역사 벌써 뭐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새 안동 역사 어떤 특징을 가진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안동 역사 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신역사는 선화 역사입니다. 말 그대로 선로 밑에 여기 위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화 역사. 예, 선로 밑에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예. 1층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시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을 통해서 2층 타는 곳으로 올라가셔서 열차에 승차하시는 구조입니다. 예. 역사 면적은 기존 구역사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지열 방식으로 냉난방을 하고요. 또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예, 열차를 또 내리시면은 시내버스라든가 시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 바로 역사 앞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환승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고객 주차장도 115면을 갖추고 있고요. 예. 특히 역사 건물은 문화 거점 도시답게 임천각과 병산서원의 아름다운 그 전통 양식을 반영하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내부 중앙 콘코스도 임천각에 있는 그 군자정의 석가래 모양에서 따왔고요. 네. 천정도 격자형 천정 구조로 디자인되어 있어 매우 아름답습니다. 네. 또 특히 출입구에는 구 안동 역사에 걸려있던 태계 이황 선생님 서체의 현판을 그대로 옮겨와서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포토존으로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퇴계이황 선생님의 서체 그 현판 안동역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그렇지 않아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니 퇴계 선생은 안동역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어떻게 그 현판 서체가 퇴계의 것이 될 수가 있나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네. 태계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글씨는 아니고요. 예. 안동역 현판은 그 유교 문화의 숨결이 살아있는 안동 지역의 특색을 좀 반영해서 태계 이황 선생님의 학문과 사상을 본받고자 그 대한민국의 명장이신 김한배 선생님과 고레일이 공동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 현판 글자는 태계 선생님의 친필 목판 문집인 그 매화 12집에서 집자했고요. 한자, 동자, 또 역자를 각각 뽑아서 만든 현판이 되겠습니다. 2016년 1월에 역사 정면에 설치했었는데요. 이번에 역사를 이쪽 송년동으로 옮기면서 같이 이렇게 옮겨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의 그 친필 목판 문집이 있네요. 그 매화시집이라는 거. 예. 이 안에 뭐 안자도 있을 테고 동자도 있을 테고 역자도 있을 테니까 예, 맞습니다. 그 한자 한자를 다 이제 뽑아 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뽑아 와서 그거를 이제 대한민국 명장인 김한배 선생이 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구 역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건데 구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 역이었는지도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구 역사는 1930년에 그러면 영업이 시작됐겠네요. 90년 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역사는 정확히 1930년도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김천에서 안동으로 경북선이 개통되면서 첫 영업을 시작했고요. 처음에 일제에 의해서 전쟁 물자를 수송하고 우리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좀 아픈 역사가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옛날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던 시절에 여객과 물자를 우리 수송하면서 안동 지역 발전에
또 철저가 중심에 이어왔고요. 안동 또 시민들의 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90년의 긴 세월 동안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해왔다는 것을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구 안동역의 하루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때는 뭐 어느 정도나 이용을 했나요? 예, 옛날 오래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근 자료를 볼 때 1980년대에는 하루 이용객이 8천여 명에 달했던 것으로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8천여 그러나 명까지.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철도가 이제 조금 철도 이용이 좀 줄어들고 하면서 최근에는 하루 한 1,500명 정도로 줄었는데요. 예. 그러나 지금 새 역사로 오면서 고속철도가 또 운행을 시작하면 그렇죠. 예, 다시 옛날에 또 철도 레네상스 시대가 올 것으로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8천여 명까지 이용을 했는데 하루에 예, 지금 예. 한 1,500명 정도로 많이 예. 준 상태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지금은 아직은 서울까지 가는데 열차가 3시간 40분 걸리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는. 그런데 다음 달 1월 중에 KTX 이음 열차가 개통이 되면 2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2년 말이라 그랬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완공이 되면 서울까지 1시간 반이 걸린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역장님으로서 안동 역장님으로서 앞으로 각오와 당부의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개인적으로 구 역사의 마지막 역장이었고 신역사의 또 초대 역장이 돼서 기쁘고요. 예. 오랜 세월 동안 안동역을 또 사랑해 주시고 이용해 주신 안동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역사에서 더욱 빠르고 안전한 서비스로 고객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철도와 안동역에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권기동 안동 역장과 함께했습니다. 역장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마이크가 내려졌네요. 예, 올려주시죠. 역장님.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방역 홍보비에 대한 가짜 뉴스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성수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요즘 가히 가짜 뉴스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짜 뉴스가 참 많은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코로나 방역 정책 홍보에만 1,200억 원을 쓰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네. 이 주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에 열린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희생과 적극적 협력으로 이루어진 코로나 팬데믹 억제가 자신들의 업적인 것처럼 K방역이라고 자랑해왔다.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려 1,200억 가까운 홍보비를 들여서 K방역 자화자찬에만 몰두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예산으로 진작 신속 진단키트를 보급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예. 이런 주장은 사실상 처음이 아닙니다. 먼저 지난 6월 1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K방역 홍보비가 추경까지 합하면 1,200억이 넘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안철수 대표도. 예. 해외 입국자 격리를 위해 사용한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러면서 정부 정책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포장이 본질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사실 이 얘기를 듣고 국민들 중에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진단키트를 산다거나 백신을 산다는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홍보비로 1,200억을 쓰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사실 정부 예산이라는 건 미리 1년 전에 정해져가지고 또 추경을 한다면 추경 때마다 정해져서 그래서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어느 항목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일단 팩트 체커들이 네.
이 항목이 도대체 1,200억이라는 항목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언급할 정도면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일단 1,200억 원의 홍보비라는 이 예산 항목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일단 홍보비로 1,200억이라는 예산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확실히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상하죠. 애초에 안철수 대표가 먼저 주장을 했었는데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주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예. 봤더니 이 안 대표의 최고위원회 발언 3일 전에 일부 언론에서 정부는 K방역 홍보를 위해 올해 1,300억의 본 예산과 238억 원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언론 보도가 있었군요. 필두로 해서 예. 몇 개 언론이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분석안을 살펴봤더니 이 1,300억이라고 딱 찍혀있는 예산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예산입니까? 외교부에 있는 세출 사업 예산 중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 여기에 1,300억의 예산이 있었어요. 외교부 예산으로 있군요. 인도적 지원 사업. 238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증액 형성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예. 근데 잘못 보도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보도한 건지 가짜 뉴스를 일부러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도성이 왜냐하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수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안을 들여다보지 않는 게으른 정치인들은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믿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 ODA 사업이 뭐냐? 예. 해외 긴급 구호 자금, 또 선진 인도적 지원 역량 강화 사업, 예. 또 인도적 지원 민관 협력 사업 등의 3개 사업이 ODA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중에 해외 긴급 구호 사업에 238억 원이 증액 편성된 건데 이게 뭐냐면 자연재해, 지금으로는 코로나19라고 볼 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급히 발생했었을 때 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예. 물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생겼냐? 그것도 아니에요. 코로나19 상황 이전서부터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법 7조에 근거해서 해당 사업을 진행해왔고 그리고 이 사업은 코로나19든 혹은 뭐 일본의 뭐 대지진에 의한 것이든 인도네시아 지진에 의한 것이든 항상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왔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확실히 이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무상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한 뭐 50년대, 60년대 우리가 또 원조를 많이 받은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요. 다른 나라, 어려운 나라 도와주는 거 이건 뭐 은혜를 갚는 예산이다. 이거 뭐 당연한 예산이다. 누누이 그렇게 쭉 해왔다 이런 예산이잖아요. 예,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1,200억밖에 안 되는 예산이 있으면 안 되죠. 그 실제로 그래서 ODA와 관련돼 있는 예산을 보니까 제법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1,200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1년 예산으로 따지면 뭐 2,000억이 넘는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금 현재 말하는 건 3차 경정안에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남은 예산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1,300억.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 경정으로 더 얹어준 돈이 238억 원. 이렇게 해서 1,241억 원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홍보비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공당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일부 언론이 잘못 보도를 했고 이거를 그대로 인용한 일부 정치인들의 잘못. 그래서 이제 일파만파 이렇게 가짜 뉴스가 퍼져 나간 건데,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됐던 1,200억 원은 K방역 홍보비가 아니라 대외 원조, 못 사는 나라들 원조에 뭐 마스크라든지 뭐 진단키트 이런 거를 무상 원조해준 그 돈이었고, 그렇다면 실제로 K방역을 위한 홍보비도 있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어느 정도나 돼요? 경기 보강 패키지 사업이라고 하는 곳에 K방역 산업 육성 사업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은 또 예방 진단 치료 등의 전 주기에 걸친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는 산업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치료제나 백신의 조기 개발 생산 추진 산업도 있고 K방역 성공 경험 브랜드화 및 수출 확대 산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K방역을 위한 홍보비는 이 맨 마지막에
K 방역 성공 경험 브랜드 및 수출 확대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것인데 예. 여기에 434억 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전부 홍보비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의료기술 상용화 지원 센터 만드는 사업,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 사업, 국가표준 기준 개발 및 보급 사업, 정보조달 국제협력 체제 구축 사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순수하게 홍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예. 해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한 국가 이미지 홍보라고 하는 비용인데 예. 달러 이게 얼마? 18억 있었습니다. 18억 원. 예. 달랑 18억 원인데 이게 1,200억 원으로 둔갑된 거예요? 맞습니다. 아유, 참 너무했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 영상 제작비 10억 원하고 해외 광고비 8억 원 쓴 거. 예. 이거 가지고 1,200억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순수 홍보비는 1,200억 원이 아니라 18억 원이라는 거. 아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200억 원 쓴 건 맞는데 이거는 홍보비가 아니라 해외 인도 지원 금액이라는 거고 순수 홍보비는 18억 원이다. 여기다가 TV 광고라든지 우리 마스크 잘 씁시다. 방역수칙 지킵시다. 이런 홍보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 67억 정도 된다면서요. 한 이 정도 된다는 거. 복지부의 예산 중에서 쓴 건데. 이건 또 복지부 예산이고. 그건 홍보라고 하기보다는 국민 건강을 위한 캠페인이죠. 캠페인이죠. 예, 그렇죠. 예. 네. 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지금 상당히 황당한 알고 나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런 뉴스도 있어요. 이런 홍보비 같은 헛돈 쓰느라 백신 후진국이 됐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좀 오류가 있겠죠. 하도 이런 기사가 쏟아지니까 이재갑 교수가 그 유명한 이재갑 교수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정말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백신과 관련된 기사를 보거나 기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기자가 어느 나라 기자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감염병 정책이든 백신 정책이든 그 나라가 가진 행정력과 예산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기본적 구조가 필요한데 충분한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백신 빨리 만들어라. 도입 빨리 해라. 이러면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냐.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된 국가들은 연구 단계부터 관여했거나 어마어마한 예산 들여서 선구매하면서 일부 비용을 지급한 국가들이다. 미국, 영국 같은. 예. 근데 이런 국가들은 사실은 지금 방역에 실패해가지고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돈을 우선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가? 우리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데다가 실제로 미리미리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백신을 확보하는데 예비비 등등을 쓰게끔 돈을 마련해 놓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백신에 사용하라라고 하면서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가 경정 예산 논의할 때 제안을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4,400만 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 그렇죠. 자꾸 폄하를 해가지고 실제로는 1,000만 명분이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전문가가 보기에 4,400만 분이 확보됐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행정이라든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할 정도 아닙니까? 잘한 일이고요. 잘한 거죠. 예.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이것 갖고도 불안한 마음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 예. 총력을 다해서 더 확보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확보 중입니다. 여기 말고 4,400만 명 말고 더 확보 중이고.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가짜뉴스들은 정말 정치 공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해도 나라를 좀 생각을 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생각한다면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방역 홍보비에 대한 가짜뉴스 또 백신 관련 가짜뉴스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좀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찬 공기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낮부터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오른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잠깐입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다량의 한기가 몰려오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주위가 고개를 들면서 기온 변화가 심하겠습니다. 한 주 사이 오르락 내리락 기온 변화가 심해서 면역력 약해지기 쉽습니다. 또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고요. 내일 오전에는 눈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역 가운데 예천, 문경, 상주, 영주, 봉화에 눈 예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내리진 않더라도 눈이 얼면서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눈 예보가 있어서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사망률은 눈길 사고의 무려 4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열이 없어서 눈비가 그대로 얼어붙는 고가다리, 또 그림자가 생기는 터널 출입 구간을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일반 도로에서 헤드램프를 켰을 때 아스팔트가 유독 반짝인다면 블랙아이스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하권 주위에 눈비가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영하 7, 8도, 한낮에는 4도 예상됩니다. 영주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2도 높은 영하 4도, 체감온도는 영하 6도, 습도는 36%입니다. 날씨였습니다.